세계 1등이었던 혼다가 6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요? 같은 H 로고를 쓰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죠. 혼다는 한때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엔진 하나는 세계 최고라 불렸고 이족보행 로봇 아시모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양산을 코앞에 둔 전기차 세 종류를 한꺼번에 버렸습니다. 잃은 돈만 단번에 2조 7천억 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혼다의 오늘이, 현대차의 내일이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술렁였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불리던 혼다가 양산을 코앞에 둔 전기차 세 종류를 한꺼번에 폐기했거든요. 북미 시장에 내놓을 혼다 제로 SUV, 혼다 제로 살룬, 그리고 아큐라 RSX. 이미 공장도 돌릴 준비가 끝난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없던 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차려놓은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린 셈이죠. 그렇게 날아간 EV 관련 손실만 약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혼다는 1957년 도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 뒤로 68년이었습니다.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상장 이래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낸 건 겁니다. 그 단년 순손실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년 내내 장사를 하고도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은 돈이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적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바로 직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5년 3월까지만 해도 혼다는 영업이익으로 1조 엔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회사 스스로 올해도 흑자를 낼 거라 내다봤다는 점입니다. 그 전망이 반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요. 한 학기 내내 만점만 받던 모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낙제 통지서를 받아든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다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이 추락이 제대로 와닿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미국이 머스키법이라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내놨을 때 미국 빅3 자동차 회사들은 다 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 맞춘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세계 최초로 통과한 게 바로 혼다의 CVCC 엔진이었습니다. 엔진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라 불렸던 이유죠. 그뿐이 아닙니다. 2000년에는 두 발로 걷는 로봇 아시모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사람처럼 걷는 로봇을 만든 겁니다. 작은 오토바이 슈퍼커브는 단일 모델로만 누적 1억 대 넘게 팔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혼다는 하늘도 넘봤습니다. 혼다 제트라는 소형 비행기를 직접 설계해 만들었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비행기까지 띄운 겁니다. 한때는 F1 무대를 호령하던 엔진 명가이기도 했죠. 90년대 어코드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명차였어요. 이렇게 기술과 명성을 모두 거머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다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요? 돈이 없어서요? 다들 원인은 뻔하다고 말합니다. 중국, 그리고 트럼프죠. 하지만 정작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를 다 같이 맞았는데 혼다 혼자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뉴스를 켜면 다들 범인을 똑같이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BYD라는 회사죠. 이 회사가 2025년 한 해에 전 세계에서 460만 대를 팔았습니다. 세계 5위권에 단숨에 올라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혼다와 닛산을 추월해버렸어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까지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짝퉁 만드는 회사 취급을 받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회사가 어느새 일본 자동차에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트럼프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버렸어요. 새 전기차를 사면 얹어주던 7,500달러. 그게 2025년 9월 30일부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할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셈이죠. 거기에 수입차에는 25% 관세까지 매겼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짚을 게 있습니다.
혼다는 미국에서 파는 차를 미국에서 꽤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직격탄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품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물량에서는 타격을 받았어요. 그 금액이 한 회계 연도에 약 3,469억엔,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식어버린 겁니다.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죠. 거기다 보조금까지 끊겼으니 사람들이 전기차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뜨겁던 시장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트럼프가 발목을 잡고 시장은 얼어붙었다. 혼다가 무너질만 하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파도 과연 혼다만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도요타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우리 현대차도 그대로 맞았어요. 중국 BYD가 무서운 건 일본만의 일이 아니죠. 트럼프 관세는 한국 차에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식은 것도 모두에게 공평했어요. 같은 바다에서 같은 폭풍을 다 같이 맞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혼다만 68년 만에 첫 적자를 냈습니다. 도요타도 현대차도 멀쩡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동네에 똑같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유독 한 집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의심해야 할까요? 태풍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 집 자체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애초에 지붕이 약했거나 기둥에 금이가 있었던 겁니다.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트럼프도, 시장도 분명히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혼자만 쓰러졌다면 무너진 이유는 바람이 아니라 혼다 안쪽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균열은 바깥이 아니라 그 회사 깊은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에는 엔진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혼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점에는 엔진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21년에 사장 자리에 오른 미베 도시로. 이 사람의 이력이 중요합니다. 평생 엔진을, 정확히는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온 기술자 출신이거든요. 엔진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회사의 정점에 가장 엔진을 잘 아는 사람이 앉은 겁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던진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2040년까지 신차를 100%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팔겠다. 엔진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무려 10조엔, 우리 돈으로 약 93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전기차에 건 겁니다. 방향만 보면 틀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시대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속도가 어긋났습니다. 혼다는 사실 전기차를 일찍부터 만들었던 회사예요. 문제는 그 차들이 시대를 못 따라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20년에 나온 혼다이라는 전기차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약 220km를 갑니다. 같은 시기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는 406km를 갔어요. 비슷한 값을 주고도 100km 넘게 덜 가는 차였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한 번 충전에 얼마나 가느냐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경쟁에서 혼다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엔진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던 거죠.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 사장이니 그 엔진을 버리는 결단이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가장 자랑스러운 걸 자기 손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00% 전동화를 외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혼다는 양산을 코앞에 둔 전기차들을 줄줄이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10조엔을 외쳤다가 7조엔으로 30%를 깎고 결국 양산 직전에 전면 후퇴했죠.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선언해놓고 출발선 바로 앞에서 멈춰선 셈입니다. 그 대가가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차 사업을 다시 짜면서 본 손실만 약 1조 5,790억엔,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입니다. 이게 이번 적자의 가장 큰 구멍이었어요. 혼다 스스로도 전동화 전략을 다시 짜는 데 드는 손실이 최대 2조 5천억엔,
약 23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해요. 이 23조 원은 한 해에 난 적자가 아닙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잡힐 수 있는 손실의 최대치, 그러니까 상한선이에요. 한 해 순손실 2조 7천억 원과는 다른 숫자라는 거죠. 전환이 늦은 대가는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중국이었어요. 혼다 중국 판매는 2020년에 162만 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약 85만 대로 주저앉았죠. 정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줄고 또 줄어 정점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갈아탈 때 혼다는 여전히 엔진차를 붙들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을 처음으로 못 받겠습니다. 혼다는 기술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결단의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이 됐는데 혼다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피처폰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피처폰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죠. 가장 잘 만들었기에 오히려 손에서 놓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같은 파도를 맞은 한국에선 정반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대차는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현대차가 쓰는 로고도 알파벳 H입니다. 혼다와 똑같죠. 그런데 같은 H를 달고도 두 회사의 성적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 전기차의 공습, 트럼프의 관세, 식어버린 전기차 시장, 혼다를 무너뜨린 그 파도를 현대차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한국이라고 비켜갈 수 있는 파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요. 한쪽은 68년 만에 첫 적자, 다른 한쪽은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현대차는 2024년에 매출 175조 원을 넘겼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이 판 해였죠. 영업이익은 단독으로 14조 2396억 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장사하고 14조 원 넘게 남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식구인 기아까지 합치면요.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영업이익은 약 26조 9,067억 원에 이릅니다. 이건 두 회사를 더한 숫자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판매량은 어떨까요?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에서 약 723만 대를 팔았습니다.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세계 3위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이죠. 한쪽은 양산 직전의 전기차 세 종류를 통째로 버리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묵묵히 세 번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자, 세 번 묵히 세 번째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 정반대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물을 몇 개 팠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혼다는 엔진이라는 한 우물을 너무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전기차라는 우물 하나에 다시 모든 걸 걸었죠. 한 우물이 마르자 회사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우물을 여러 개 파뒀습니다.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기름과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까지 동시에 굴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어도 하이브리드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다리가 버텨주는 셈이죠. 트럼프의 관세에 맞선 방식도 달랐습니다. 현대차는 미리 미국 안에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세운 메타 플랜트입니다. 2025년 3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죠. 연간 30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규모이고 들어간 돈만 약 76억 달러입니다. 관세를 안 맞으려면 아예 파는 나라 안에 공장을 짓는 게 답입니다. 현대차는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답을 먼저 준비해 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파도, 같은 H 로고. 그런데 혼다는 한 우물에만 매달려 첫 적자를 맞았고 현대차는 여러 우물을 파둔 덕에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숨 돌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현대차는 다르구나, 한국은 괜찮구나 싶으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대차가 14조를 벌었다는 소식에 잠깐 마음이 놓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입니다. 혼다를 무너뜨린 그 파도가
한국 앞바다에도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끄는 게 작년 9월 말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떠올려 보세요. 작년 10월 미국 판매량이 1642대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3%가 그냥 증발했어요. 쉽게 말하면 10대 팔던 걸 이제 4대도 못 파는 셈이죠. 같은 보조금 칼날에 현대차도 베인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비아디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듣보잡 취급받던 중국 전기차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에 전 세계 판매 5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누구를 제쳤느냐? 바로 혼다와 닛산이에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1등들이 중국 신생기업한테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럼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요? 그게 현대차가 아니라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도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혼다가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을 끝으로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접습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닛산에 이어 2번째 철수예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차 사업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동차만 빠지는 거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일본차가 우리 눈앞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다가 걸려 넘어진 그 함정,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바로 1등의 전환지연입니다. 잘 나가던 1등이 세상이 바뀌는 걸 알면서도 결단을 미루다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혼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코닥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필름 시장의 절대 1등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디지털 카메라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회사가 바로 그 코닥입니다. 자기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 놓고도 잘 팔리는 필름을 지키겠다며 그 기술을 서랍에 묻어버렸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닥 필름이 사라지듯이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결단을 미뤘죠. 우리 피처폰이 최고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요. 몇 년 뒤 노키아라는 이름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코닥도 노키아도 혼다도 기술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셋 다 그 분야 세계 최고였습니다. 무너진 진짜 이유는 단 하나, 잘 나갈 때 결단을 미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단의 속도예요. 1등이라는 자리는 가장 안전한 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차는 결단이 빠른 편일까요? 늦은 편일까요? 결국 혼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혼다는 왜 무너졌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엔진은 세계 최고였고, 로봇도 만들었고, 돈도 알부자였습니다. 무너진 건 딱 하나, 결단의 속도였습니다. 바꿔야 할 때 미뤘고, 미루는 사이에 시장이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혼다도 현대차도 똑같은 파도를 맞았습니다. 중국차의 공습, 트럼프 관세, 식어버린 전기차 시장. 그런데 한쪽은 68년 만에 첫 적자를 냈고 한쪽은 14조를 벌었습니다. 차이는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태풍 앞에서 얼마나 빨리 몸을 틀었느냐,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아닙니다. 1등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결단을 하루하루 미루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코닥이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고 이제 혼다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바꾸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 이게 1등의 함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파도는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파도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혼다의 오늘이 정말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답은 분명합니다. 1등일 때 가장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1등 기업들은 결단이 빠른 편인가요? 아니면 늦은 편인가요?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처음 꽂은 1,000억, 그 돈을 받은 회사가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아니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짜리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총 7천조 엔비디아가 한국에 두 거인을 놔두고 무명의 돈을 꽂았을까요? 자, 이 1,000억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삼성, SK 주식의 운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황당하게도 플라스틱 빨대 한 가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한국에 처음으로 직접 돈을 꽂은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2026년 4월입니다. 그 액수는 약 1,000억.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회사가 삼성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었어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가 고작 50명 안팎.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포인트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7천조에서 8천조 원 사이를 오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프로야구 구단 전체 연봉이 동네 캐치볼팀 한 곳으로 통째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것도 그냥 외부 펀드를 끼고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VC 부서가 직접 손을 넣었습니다. 빅테크가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한국의 무명 스타트업 한 곳에 정조준한 거예요. 본사는 미국 산호세에 있고 한국에는 강남구에 연구실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직원도 본사 통틀어서 50명 안팎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에요. 도대체 왜 이 작은 회사일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 돈의 진짜 무게는요, 한국이 그동안 단단히 들고 앉아있던 어떤 의자 하나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한국 반도체가 세계 1등을 지켜왔던 그 자리에 묘한 균열이 처음으로 들어간 순간이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삼성과 SK가 비켜난 빈틈으로 이름도 낯선 무명의 손이 먼저 쑥 들어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삼성과 SK는 왜 이 돈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황당하게도 우리가 모두 분노했던 바로 그 뉴스 안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5월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엔비디아의 1,000억이 무명으로 흘러간 그 달에 삼성 노조 잠정합의서 한 장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가 1인당 평균 6억 원 성과급이었어요. 메모리 흑자 사업부 기준이고요. 적자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입니다. 6억이면 한 사람이 17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닿는 돈이에요. 광역시 한 가구가 평생 저축해도 못 채우는 액수가 한 해 잔치 한 번에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에요. 영업이익 상한선이 폐지됐고요. 흑자 사업부는 60%, 전체 균등 배분이 40%, 임금 인상률은 6.2%로 합의됐습니다. 회사가 벌면 무한정 가져간다는 구조가 처음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잔치 옆에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파업 손실이 약 30조 원, JP모건은 임금까지 합쳐 최대 43조 원으로 봤습니다. 국무총리는 최악의 경우 1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요. 탐스 하드웨어는 멈춘 하루마다 1조 원이 증발한다고 적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메모리에 매달 수십조를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한 날에 약속한 물량이 끊김없이 나온다는 신뢰 하나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1,000억 봉투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협상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드니 파업카드가 무거워지고 회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어요. 시청자 댓글 한 줄이 그래서 자꾸 떠오릅니다.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억 성과급 그 자체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분노할 일은 이 잔치 옆에서 조용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첫 단서가 바로 엔비디아의 1,000억이 한국의 두 거인을 지나친 그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I의 힘은 그냥 GPU 성능, 칩 성능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반의 진실이에요. 진짜 전쟁터는 칩이 아닙니다.
칩과 칩을 잇는 좁은 통로, 바로 그곳이 진짜 전쟁터예요. 쉽게 말하면요, 천재 수학자 수만 명이 한 건물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다들 인류 최고예요. 그런데 서로 종이 쪽지로만 계산 결과를 주고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안 나옵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손이 묶인 거예요. 쪽지를 옮기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이 상황이에요. 이 통로를 전문 용어로 인터커넥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GPU와 GPU를 잇는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길을 구리선으로 깔아왔어요. 그런데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24Gbps PAM4 시대로 들어서면서 신호가 약 2m 안팎에서 흐물흐물 무너져요. 같은 건물, 같은 방 안에서도 신호가 지칩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보내려고 하면 구리선은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잡아먹는 전력이 어느 정도냐? 약 100메가와트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소도시 한 곳이 쓰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 단 한 동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통로가 좁으니까 칩을 더 빽빽이 박는데 박을수록 발열은 폭발하고 단위당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더 드는 바로 그 구조예요. 지금 AI 인프라가 이 함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통로를 바꿔야 합니다. 좁은 구리에서 더 넓은 길로요. 쉽게 말하면 구리선은 좁은 동네 골목길, 광은 뻥 뚫린 고속도로예요. 골목길에선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막히지만 고속도로에선 수천 대가 동시에 달립니다. 통로가 바뀌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병목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같은 분기에 어디에 돈을 꽂았는지 보면 1000억의 진짜 좌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00억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같은 분기에 엔비디아가 또 어디에 돈을 꽂았는지 보면 됩니다. 답은 광통신이에요. 2026년 3월 2일 엔비디아는 광통신 회사 루멘텀에 20억 달러를 꽂았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광통신 회사 코어런트에도 20억 달러를 넣었어요. 두 회사 합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달 뒤인 5월 6일 엔비디아는 광케이블 1위 코닝에 또 손을 뻗었어요. 워런트로 5억 달러를 즉시 받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32억 달러까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챙겼습니다. 한 회사에만 우리 돈 약 4조 6천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가 2026년 한 해에 AI 분야에 꽂은 지분 투자가 400억 달러를 넘는데 그중 광통신 한 줄기에만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일정 단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2033년에나 도입하려던 코패키지드 옵틱스, 그러니까 광 변환 장치를 칩 안에 직접 박는 기술을 무려 5년이나 앞당겼어요. 2028년 페인만 세대부터 본격 적용입니다. 그 사이 단계인 베라루빈 울트라에서는 렉 안은 불이, 렉 바깥은 광을 섞어 쓰는 과도기 구조까지 짜놨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미국 쪽 그림을 보세요. 광통신 1위, 2위, 광케이블 1위, 미국 핵심 회사 3곳을 동시에 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기에 한국에서는 무명회사 한 곳에 1000억을 꽂았어요. 규모만 다르지 전략은 똑같습니다. 병목이 될 회사를 경쟁사가 잡기 전에 미리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패턴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직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부품 회사를 미리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전략이죠. 과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HBM에 사전 동맹을 걸어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법입니다. 광케이블은 고속도로지만 그 고속도로를 깔 회사를 미리 정찍어두는 게 엔비디아의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한국의 1000억도 광통신 회사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잠깐 멈추고 집중해주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광케이블이 아닙니다. 포인트의 무기는 이 튜브예요. 쉽게 말하면요, 라면 면발보다 얇은 몇 밀리미터짜리 플라스틱 빨대 안에 전파를 가둬서 쏘는 기술입니다. 옛날 큰 병원이나 은행에서 서류를 캡슐에 넣어 관으로 쏘아 보내던 공압관, 기억나시죠? 그걸 데이터에 그대로 옮긴 셈입니다. 그냥 누가 떠올린 공상이 아니에요.
2020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학술 원천 위에 올라와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 폭스콘 인터커넥터와 몰렉스가 케이블 생태계를 같이 짜고 있어요. 2025년 OCP 글로벌 서밋, 2026년 디자인콘에서는 이미 시연까지 끝낸 단계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거리를 잇는데 광 케이블보다 거리는 10배 더 멀리 갑니다. 구리선과 비교하면 전력은 3배 가까이 적게 들고 무게는 약 80% 더 가벼워요. 광 케이블과 비교해도 비용이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지연 시간은 무려 10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 숫자로 보면요. 요즘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광 송수신기 1.6테라 bps급 한 모듈이 1,300달러에서 1,500달러쯤 합니다. 양 끝에 2개를 끼우면 한 가닥당 3,000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 위에 전력 비용이 1년 내내 쌓이는 구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 이 큐브를 끼우면 비용 자체가 절반 가까이 빠지고 전력은 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 가닥에서 사라지는 푼돈이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한 곳에는 그 줄이 수만 가닥 가까이 깔립니다. 한 줄에서 빠지는 돈이 수만 줄에서 동시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비가 1년 365일 함께 줄어들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매년 수백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봉투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결국 1,000억짜리 작은 봉투 하나에 데이터 센터 한 곳당 매년 수백억의 비용이 사라지는 기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그냥 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굳이 이 작은 회사에 직접 돈을 꽂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플라스틱 빨대 기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배현민 교수입니다. 배 교수는 카이스트 스타트업 센터장이고 지금 포인투까지 무려 5번째 연속 창업입니다. 한국 학자들 중에 이런 이력 흔치 않아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광통신 기업 피니사르를 거쳐 카이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번의 연쇄 창업 가운데 하나였던 테라스퀘어는 미국 기업 기깁틱스에 인수됐고 그 과정에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자본의 검증까지 거쳤어요. 배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이 생긴다. 이 한 문장에 포인트의 정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엔비디아는 왜 삼성도 SK도 아니고 직원 50명짜리 무명에 1,000억을 꽂았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미 알아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댓글에서도 좋아요 100개 넘게 받은 분이 정확히 짚어줬어요. 엔비디아가 무명을 고른 이유는 기술을 갈라먹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큰 회사에 1,000억 주는 건 코끼리한테 사탕 하나를 던지는 격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루는 큰 회사가 쥐죠. 그런데 무명 50명짜리 회사에 1,000억을 꽂으면 그건 자기 호주머니에 회사를 통째로 넣어두는 겁니다. 케이블 표준의 칼자루를 엔비디아가 쥐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깔린 표준을 다른 회사 걸로 바꾸려면 데이터 센터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거든요. 자, 그럼 한국에 남는 건 뭐냐? 씁쓸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포인트 본사는 미국 산호세에 있어요. 강남은 연구실일 뿐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챙길 카드는 살아있습니다. 카이스트 원천 특허가 한국에 남고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인접 수혜를 봅니다. 거기 엔지니어가 약 800명, 삼성 파운드리와 30건 넘는 공동 설계를 4, 5, 8나노에서 함께 깎아온 회사예요. 광시대로 가도 이 사람들 자리는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그럼 광통신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잠깐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한광통신 1년 동안 무려 3,517% 올랐습니다. 우리로는 1,605원짜리가 11,860원까지 갔어요. 한 달 만에 6배 넘게 뛴 겁니다. 비트애니엘도 같은 기간 332% 폭등했고요. 결정타는 TMC예요. 2026년 5월 19일 미국 데이터 센터에 110억 원 광케이블 공급 계약 한 방으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5년 전 미국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영화가 상영됐어요. 주인공 이름은 코닝입니다. 1995년에 12달러였던 주가가 2000년 10월에 100달러까지 갔어요. 5년 만에 8배예요. 그 뒤가 진짜 무서운데요. 2002년 10월 같은 종목이 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98% 폭락이에요. 그 사이 미국 전역에 깔린 광케이블 인프라 투자액이 2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시점에 95%가 다크파이버,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이 통과하지 않은 깡통 케이블이었어요. 코닝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 38억 달러에서 2000년 70억까지 갔다가 2002년엔 40억으로 추락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닷컴 시절 광통신 거품과 지금 한국 광통신 테마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버블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기술이 진짜 자리 잡는 시점과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이 5년에서 10년씩 어긋난다는 거죠. 방향은 맞았지만 타이밍과 옥석을 못 가린 사람은 본전 회복에 10여 년이 걸렸어요. 결국 한 종목에 9만 원을 넣어서 2년 뒤에 손해주는 건 1,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1995년 코닝의 1995년인지 1999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때 9만 원에 산 사람의 마지막 가격이 2달러였다는 거. 함정을 봤다면 빠져나갈 길도 봐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어요. 자, 함정을 봤다면 빠져나갈 길도 봐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HBM입니다. HBM 시장 규모부터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약 80조 원, 2028년에는 약 140조 원으로 커집니다. 연평균 40% 성장이에요. 매년 시장이 거의 1.5배씩 부푸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2분기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 17%였습니다.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의 80% 가까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1,000원어치를 팔아 720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같은 분기 엔비디아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2025년 한 해 영업이익이 SK 47조 원, 삼성 43조 원으로 SK가 사상 처음 삼성을 추월했습니다. HBM 한 칸만 잘 잡아도 회사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도 죽지 않았습니다. 2026년 HBM4부터 데이터 속도 11.7기가비트/세컨드를 찍어서 엔비디아 루빈 슬롯을 확보했어요. 요구치인 10기가비트/세컨드를 넘는 숫자입니다. 메모리 의존도도 살아있어요. 애플이 삼성 모바일 메모리 가격을 100% 올려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칩당 30달러였던 게 70달러까지 뛰었어요. 아이폰 17의 메모리 60에서 70%는 여전히 삼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인정한 건 양산 능력이 아니라 원천 기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엔비디아가 1000억이라는 직접 표시로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단순 양산에서 카이스트 원천 기술과 디자인 하우스, IO 설계 같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AI 인터커넥트 표준 전쟁은 2028년 페인만 세대까지 결판납니다. 그 사이 한국이 잡을 칸은 HBM과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원천 기술이에요. 그런데 노조와 R&D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1990년대 일본 디램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아도 발밑이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챙겨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6억 성과급 잔치보다 R&D 투자 비율. 둘째, 카이스트 같은 원천 기술 IP를 한국 안에 묶어두는 것. 셋째, 디자인 하우스와 IO 설계 같은 인접 수혜 산업을 키우는 일이에요.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은 신호탄일 뿐 진짜 무너지는 건 우리가 6억 잔치를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의 1000억이 무명으로 간 게 한국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균열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2026년 한국 제조업의 협상균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